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관광상품 기획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관광상품이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네 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새로운 관광상품은 어떤 과정으로 기획이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 전략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필요성은 굉장히 많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인 경우에는 인력이나 자본 등의 유휴 자원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사업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은 계절 상품이기 때문에 계절 수요 또는 비수기에 대한 수요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할 경우, 그리고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기존 상품이 진부화돼서 이것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출시했을 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선도적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경우,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은 늘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외에 소비자들의 수요도 늘 새롭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그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수요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그런 충족,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관광 상품을 늘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하게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것과 모방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내부 개발과 외부 개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둬야 되겠습니다. 적정한 전략은 일반적으로 선제 전략이냐 반응 전략이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업이나 시장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전략은 일반적으로 8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관광 상품 전략 개발, 다시 말하면 왜 우리 기업에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면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이렇게 방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줄여내는 과정을 우리가 아이디어 평가라고 합니다. 상품을 일반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개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요자에 대한 그런 수요 또는 수요자가 그걸 어떤 개념으로 원하는지 그것을 정하는 것이 관광상품 컨셉트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된 상품이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기업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게 사업성 분석이고, 사업성 분석에서 수익 모델이 결정이 되면 비로소 시장에 상품을 내놔서 테스트 마켓에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비로소 상업화를 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마케팅 관리 과정에서 신상품 개발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모니터해서
권리 과정에 반영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전략은 아까 기업이 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은 몇 가지 조건들을 검토해서 하게 되는데 조직의 비전, 그러니까 관광 기업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업의 역량, 기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관광시장의 수요, 그 다음에 관광 상품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개발 타이밍, 그리고 이것들이 과연 기업에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품 개발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상품을 완벽하게 개발하는 것으로부터 상품의 용도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창출 단계인데 아이디어는 가능한 한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창출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FGI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한 10명 또는 15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내놓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인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무제한으로 받아들여서 아이디어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사람들한테 어떤 제약 조건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게 모든 아이디어를 전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아이디어를 구하는 원천은 관광자의 수요, 관광자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사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 관광 상품을 분석을 해서 경쟁 관광 상품이 어떠한 강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응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장에서 관광 상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나 관광가의 의견을 들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많은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이고 이것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또 정리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디어 평가 과정인데 아이디어 창출 과정에서는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제한 없이, 제약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필요한 아이디어 하나로 이렇게 집약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아이디어 평가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수를 축소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브레인스토밍이나 FGI를 통해서 수집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한 가지 아이디어로 집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말에 고르다 300 고른다고 아이디어 축소 과정에서 오히려 잘못된 나쁜 아이디어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축약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디어 평가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이 표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성별로 좀 상품을 구분해서 신제품의 일반적 특성, 그리고 신제품의 마케팅적 특성, 그리고 신제품의 제품 특성 등을 속성별로 정리돼서 그것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소비자의 만족 정도 또는 기업의 만족 정도를 곱해서 종합 점수를 내게 됩니다. 이 속성들을 모두 합한 점수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채택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 채택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의 일반적 특성은 이익 잠재력, 현재 경쟁 상황, 잠재적 경쟁 상황, 시장의 크기, 투자의 크기,
특허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위험의 수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신제품의 마케팅적 특성은 시장 능력과 적합성, 기업의 능력을 얘기하죠. 인적, 재무적 능력이 포함되겠습니다. 계절적 요새 정도, 관광상품 늘 그 계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품 수명 주기의 잠재적 길이, PL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상품은 시장에 나오면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쇠퇴하게 돼 있죠. 우리가 그 관광상품 수명 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 수명 주기의 잠재적 길이, 그리고 제품의 이미지,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새로운 상품의 마케팅적 특성에서 검토해 보아야 될 속성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품의 제품 특성인데 생산 능력의 적합성, 상업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 노동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자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상품 컨셉트의 개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상품을 개발하면 기업 입장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대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서 샐러리맨들을 대상으로 주말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주말 3박 4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품 컨셉트가 매우 밋밋하게 전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주말 3박 4일 대신에 특정한 컨셉을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품 아이디어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단어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한테 그것을 제시해서 소비자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면 답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포지셔닝 맵을 사용을 해서 기왕에 나와 있는 경쟁 상품 또는 우리 기업이 이미 개발한 상품들하고의 상대적인 위치를 평가해서 컨셉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상품 개념의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관광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 그리고 관광상품들이 이것들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그리고 관광상품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결정해서 그 컨셉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업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상품은 언제나 이 소비자들의 욕구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과연 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성 분석은 크게 그 손익분기점,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그 판매량이 있어야 그 기업의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그리고 대차, 대조표 등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상품의 매출액, 그리고 비용, 판매 비용, 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토대로 해서 기업의 과연 수익성, 그리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유사한 상품들의 과거 판매 기록, 그리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표적 시장의 구매의들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최대 매출액과 최소 매출액을 예상을 해서 새로운 상품이 우리 기업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줄지를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는 R&D 연구 개발비, 마케팅 비용, 재무적 비용 등의 예상 원가를 추정을 해서 추정 매출액과 비용을 토대로 해서 예상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로는 관광상품 개발 및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수익성 분석이 끝나면 이때 비로소
관광 상품을 개발하게 되고 이것을 테스트 시장을 선정을 해서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상품에서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청사진, 다시 말하면 블루프린트죠. 원래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그 설계도를 블루프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비스 상품이나 관광 상품에서도 서비스나 그 관광 상품이 일련의 과정, 다시 말하면 프로세스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치과에 가면 치과에 주차를 하고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치과 그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끝나고 나서 또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관광 상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그런 서비스 청사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종업원들이 그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관광 상품 전달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개개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과정이 포함되겠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에 맞춰서 실제로 관광 상품이 잘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화입니다.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테스트 마켓, 다시 말하면 전체 시장이 아닌 일부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 수익성을 검토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세계 유수의 그 화장품 회사들이 화장품 상품을 세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먼저 출시를 하면 확실하게 그 가능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테스트 마켓이죠. 상품의 테스트인데 그 과정이 끝나면 실제로 상업화, 그 시장에 출시를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제공 과정, 다시 말하면 관광 상품이 제공되는 모든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단계, 그리고 관광 상품은 일정한 그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해서 나중에 그 소멸하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단계별로 다시 말하면 도입, 성장, 성숙, 재택이 모든 단계별로 이 상품이 과연 어떠한 수익성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또 불편사항 이런 것들 모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영업 효율성 및 비용들을 모두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인데 관광 상품을 시장에 출시해서 그 모든 단계를 평가함으로 해서 그 제공 과정 또는 마케팅 믹스 요소에 필요하면 변경을 해서 적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관광 상품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다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도 평가 결과를 그 피드백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 상품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관리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의 유지와 극복인데 예를 들어서 조직 문화가 지나치게 안정적이면 구성원들의 창의력이 굉장히 저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그 노르웨이에서 정어리를 수입해 오는데 비행기로 오는 동안 정어리가 모두 죽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어리를 어떻게 살려서 올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이 정어리의 천적, 예를 들어서 다금바리 같은 걸 그 수조에 집어넣었더니 정어리가 모두 살아서 왔다. 그런 사례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 문화의 불확실성을 유지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는 게 조직의 생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문화를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 구조로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민주적인 그런 의사결정 과정, 다른 하나는 CEO에서 정해진 그런 의사결정이 하부 문화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민주적인 그런 조직 문화가 훨씬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 구조를 가져와서 창의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그 아이들한테 어떤 정형적인 그런 학습을 하는 것보다 놀이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을 개발하는 그런 문화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그런 과제, 새로운 상품 개발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자율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전략은 크게 선제 전략 또는 반응 전략 이렇게 나눠지는데,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선제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아니면 반응 전략을 구사할 건지에 관한 문제고요. 이 경우에 선제 전략 또는 반응 전략을 구사할 때 어떤 영향 요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궁극적으로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제 전략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연구개발 전략, R&D 전략이죠. 다시 말하면 기업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마케팅 전략, 기업가적인 전략, 그리고 M&A 매수 전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반응 전략은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을 때 이거에 대한 방어 전략,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모방하는 전략. 일반적으로 그 관광이나 여행 상품들은 모방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특허에서 보호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특허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모방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광 상품이나 여행 상품들은 특허로 보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방 전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선 모방 전략은 모방 전략이 이 새로운 경쟁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면, 차선 모방 전략은 오히려 새로운 상품보다 더 잘 만들어서 새로운 상품 모방을 하지만 더 좋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있게 하는 경우고요. 대응 전략은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상황 또는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서 결국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선제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 아니면 반응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제 전략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기업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시장 점유율과 고수익을 기대하는 표적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재정적 인적 자원의 확보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사에 대한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CEO의 강력한 의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CEO, 다시 말해 결정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선제 전략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제 전략에 네 가지가 있었는데, 연구개발 전략이죠. 연구개발 전략은 선제적으로 고객 욕구를 파악하고 고객 욕구 만족과 편익을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상품을 개선하고 개량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연구개발은 뭐 중단기적인 그런 과제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 과제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관리 과정에 따라서 고객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에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에서는 그 4P 믹스 외에 패키징이나 프로그래밍, 파트너십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업가적인 전략은 이 기업가로서의 어떤 승부사적인 기질을 말합니다. 어떤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서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매수 전략은 기왕에 잘 나가고 있는 상품 또는 기업을 M&A로 흡수 통합해서 기업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반응 전략인데요. 기업 환경 변화 또는 경쟁 기업의 어떤 대응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반응 전략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는 경쟁 상품이 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쟁 기업이 또는 우리의 경쟁 상품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에서 도전해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거에 반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 규모가 작아서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발 비용이 오히려 상품 판매액보다 많아지면 모방 전략이 유리하다. 혁신적인 개발에 진입 장벽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상품으로 진입하는 데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서 우리의 인적, 재정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반응 전략을 구사하게 되겠습니다. 반응 전략도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첫 번째는 방어 전략입니다. 다른 경쟁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 우리 상품의 질,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개량함으로 해서 우리 상품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그런 상품인 경우 우리가 모방을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선 모방 전략인데, 모방을 하되 오히려 경쟁 상품이나 기존 상품보다 더 훌륭한 상품 구성 요소를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인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는 서양 식품이죠. 거기에 불고기를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수요에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치킨도 서양에서는 그 양념을 넣어서 상품화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양념 치킨을 개발한 경우, 그런 경우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 크게 두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으로 영향을 받고 다른 하나는 내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관광 상품 개발 전략은 관광 기업의 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 기업이 성장 발전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전략 하에서 그것을 엄브레라로 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 관광 기업이 처한 현실적 환경과 능력, 다시 말하면 재무적,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경쟁자의 강점, 다른 말로 하면 스와트 분석이 되겠습니다. 경쟁자의 강점, 양점, 자원 시장의 기회와 위험 요인, 오퍼튜니티와 트레트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트렌드,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에 참고를 하게 되는데, 크게 그것들은 외부적 영향요인과 내부적 영향요인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 영향요인은 현재 우리
상품이 관광 상품이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문제고요. 새로운 관광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특정 세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싱글 세대 또는 실버 세대들이 많이 그 구성비가 커졌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 그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내부적 영향 요인은 기업 내부의 영향 요인입니다. 우리 기업이 과연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존 기술을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광기업 유통상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대기업 경우는 유통 체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설비, 인적 재정적으로 우리가 좀 이유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뛰어난 자본 능력,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아무런 그 재정적 제약 조건이 없는지 등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상품 개발 전략 선택의 영향 요소도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성장 기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장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 시장 침투, 시장 개발, 새로운 상품 개발, 다양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침투는 기존 상품과 기존 시장을 통한 성장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고요. 시장 개발은 기존 상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품은 기존 관광 시장에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화는 새로운 관광 시장에 새로운 관광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상품은 기존 상품, 새로운 상품, 시장은 기존 시장, 새로운 시장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기존 상품의 기존 시장의 기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시장 침투라고 그러고, 기존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새로운 상품의 개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기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시장 개발이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다양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혁신의 보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관광 상품은 무형 상품이라서 특허로 보호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방이 굉장히 용이한 상품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상품 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R&D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사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 기업에서 모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모방을 방지할 수 있고,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경쟁 기업에서 이 덤핑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상품이 다른 경쟁 상품에 비해서 차별화 요인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 규모입니다. 당연히 시장 규모가 큰 경우가 유리하겠죠. 물론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작은 게 유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 관광 상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다른 것으로는 경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규모가 큰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고, 그리고 간접 비용이, 다시 말하면 비용이 높아질수록 가능하면 선제 전략보다는 반응 전략을 구사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상황입니다. 경쟁 상황은 당연히 신상품 개발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경쟁 기업의 상대적 크기, 그다음에 예상 반응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제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 아니면 반응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고 또 반응 전략인 경우는 하는데 시간이 짧고 진입 비용이 작고 특허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반응 전략을 구사하게 되겠습니다. 대규모 관광 기업은 기업에서 어떤 마켓 리더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선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과 유통 경로상의 위치인데 일반적으로 유통 과정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제 전략을 구사를 하고 또 유통 경로상에서 어느 한 유통 상이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강력한 그 유통망을 따라서 선제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일반적으로는 생산자가 유통 경로상에서 소위 갑의 입장이 되고 유리한 입장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유통망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화점이 유통망상에서 굉장히 그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백화점의 입장에 맞추어서 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망에 따라서 관광기업의 선제 전략 선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광상품 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관광상품 기획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공부하신 대로 8가지 단계로 그 과정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전략은 크게 선제 전략과 반응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제 전략인 경우는 기업이 마켓에서 리더인 경우나 아니면 자본이나 인적 자원이 경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반응 전략은 반대로 마켓에서 선도 기업을 따라가는 경우 그리고 특허 등으로 그 상품 모방이 상품에 대해서 특허 등으로 이렇게 보호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포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제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 아니면 반응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는 기업의 외부적 영향력 그리고 내부적 영향력으로 구분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와트 분석을 얘기하는데 스와트 분석의 앞부분은 기업의 내부적 영향력이죠. 스트렝스나 위크니스는 스와트 분석의 뒷부분 오퍼튜니티와 트레트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외부적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성장기의 매트릭스는 상품과 시장의 형편에 따라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느냐를 결정짓는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전략의 선택 영향 요소는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경쟁 상황이나 기업의 형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광상품 기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관광상품 개발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